이걸 안다면 당연히 재밌게 볼 것이고 모른다면 내가 이걸 재밌게 볼까 말까 궁금하신 분들, 마이클이란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영화 보기 전에 어떤 것들을 알고 보면 더 재밌게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평론가들과 관객 사이의 평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영화, 심지어 팬들 사이에서도 이 영화의 제작 과정,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이 영화를 보는 게 맞냐 틀리냐, 막상 본 분들 사이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좋아해야 되냐, 은근히 갈리는 상황. 하지만 이 모든 이슈가 합쳐져서 북미권에서는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클이란 영화란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개봉을 했지만 북미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고요. 5월 11일 기사가 난 거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이미 5억 7,7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비스라는 영화를 지고서 실존 뮤지션을 다룬 영화 중에 역대 2위에 지금 이미 올라 있어요. 1위는 보헤미안 랩소디. 그런데 오프닝 첫 주 기준으로는 이미 전 세계 역대 1등을 했다. 실존 뮤지션 영화 기준.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영화가 1등을 석권하고 뮤지션 영화 최초로 10억 달러 돌파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얘기 할 건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영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잠시 동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바로 본론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타임코드 참고하셔서 점프하시고요. 그러지 않을 착하신 분들은 그냥 틀어놓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의 이야기니까요. 얘기 시작할게요. 저는 감사하게도 시사회에 초대를 받아서 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막 포토월 같은 것도 좀 쓰고, 이 주차장에도 지금 경비 시설이 싹 깔렸어요. 무서워. 이승국 씨 나오시겠습니다. 또 저의 마이클 잭슨 팬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2009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서 바로 그 다음 달에 타임지가 마이클 잭슨 스페셜 에디션을 냈었거든요. 2009년 7월호 그가 2009년 6월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나오자마자 썼어요. 내가 이 정도로 오래 그를 좋아했다. 안에서 마이클 잭슨 얘기. 좀 보여주고 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찍었어요. 갖고 찍었어요. 이 영화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의 전체 삶 혹은 그의 커리어 전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커리어 초창기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그 이후는 나중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조명되지가 않아요, 영화 안에서. 그래서 마이클 잭슨을 언제 알았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커리어의 순간이 이 영화에 등장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또 모르던 분들에게는 그의 커리어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끝까지 한 번에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보를 알고 갔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화가 끝났을 때 끝이야? 이제 나 지금 에너지 완전 올라가는데 이제 끝이야? 이러는 분도 있고요. 이래서 끝났을 때 다들 당혹스러웠다, 그런 거구나 하는 분도 있어요. 알고 가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커리어의 전반에 걸쳐진 여러 가지 히트곡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몇몇 인물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영화의 기본적인 톤이 마이클 잭슨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또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고 미국 감독님이 만든 영화다 보니까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진 않는다. 그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를 잘 모르고 컸거나 아예 모르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영화 관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에 대한 정보 혹은 이 영화의 배경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정말 뉴비분들, 마이클 잭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마이클 잭슨이란 누구인가 설명을 하자면, 마이클 잭슨은 1958년 8월 29일 출생한 분입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5일에 돌아가셨어요. 향년 51세로 돌아가셨고요. 지금까지 살아계셨다고 하면은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겠네요. 그의 별명이 킹 오브 팝이에요. 킹 오브 더 팝인가? 킹 오브 팝인가? 와, 이 보여요? 킹 오브까지 검색했는데 초점 어이 킹 오브까지 검색했는데 자동 검색으로 킹 오브 팝이 나와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 아래 써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팝의 황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팝이 뭐예요? 가장 대중적인 걸 이루는 거잖아요. 거기에 정점에 쓴 사람. 그 전에도 그 이후로도 이 정도 사람은 없었다고 아직까지도 말이 전해지고 있는 킹, 그게 마이클 잭슨이에요. 앨범 판매가 있잖아요. 전 세계 역대 최다 판매 앨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등이 마이클 잭슨 앨범이에요. 1등뿐만이 아니라 1등, 12등, 16등 역대 전 세계에서 가장 팔린 앨범 20개를 줄 세웠을 때 거기 3개가 마이클 잭슨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구시대적인 관점인 거잖아요. 요즘으로 와봅시다. 스포티파이 최다 스트리밍 노래 차트 짝 세웠을 때 현재 시점으로도 87위의 빌리진이 있고요. 지금 마이클이란 영화가 나옴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이미 서구권에서 많이 돌고 있잖아요. 5월 7일 기준 글로벌 스포티파이 위클리 차트 200곡 안에 마이클 잭슨 노래가 16개 지금 들어있어요. 너무 스포티파이로 한정했나요? 넓게 가볼게요. 빌보드 핫100 싱글 차트, 거기 지금 17위에 빌리진이 올라가 있고요.
이거 1980년대 노래예요. 29위 휴먼 네이처, 32위 비트 잇, 42위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빌보드 핫 100에 마이클 잭슨 살아 생전에 나왔던 노래 4개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영화의 흥행으로 인해서. 빌보드 200 앨범 기준으로 들어왔을 때 현재 5위가 마이클 잭슨의 앨범 스릴러고요. 6위가 마이클 잭슨 1등 곡 모은 넘버원이라는 히트곡 모음집, 87위가 The Essential Michael Jackson, 이것도 베스트 앨범 같은 거예요. 106위의 첫 번째 싱글 앨범, 151위 데인저러스 마이클 잭슨 솔로 앨범. 이런 사람이에요. 이번 빌보드 200에 심지어 스릴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10년대, 20년대 총 6개의 10년대 최소 한 번씩 자기 앨범을 빌보드 200 탑 10 안에 올려본 아티스트가 됐어요. 물론 최초는 아니에요. 이게 5번째라 그래요.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지금 20년 가까이 지나고 있고, 지금 이 차트에 오르내리는 앨범은 1980년대 초에 나온 앨범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그게 마이클 잭슨이다. 좀 역사적으로 봐도 음악 혹은 미디어 산업에서 인종과 문화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아직 이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종 문화를 넘어서 음악을 듣고 소비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보여주는 미디어 플랫폼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 인종과 문화에 따라서 좀 차별이 있었단 말이죠. 잘 안 보여주고 잘 안 소개해주고. 근데 그들로 하여금 이거를 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이에요. 물론 마이클 잭슨 전에도 인종과 문화 편견을 깨고 자기 자신을 글로벌 슈퍼스타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재즈 혹은 오페라, 우리가 말하는 팝이 아닌 다른 장르 쪽에서 그걸 해냈는데, 정말 그냥 아무나 듣는 가장 대중적인 팝, 그리고 심지어 보통 글로벌이라고 하면은 유럽까지 치는 서구권 중심의 개념인데, 이걸 아시아를 통틀어서 진짜의 글로벌 슈퍼스타가 됐던 대중성의 최전선에서 가장 유명한 삶을 살면서 후대 아티스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 그의 커리어 동안 그가 창조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얻게 된 것들이 좀 있어요. 문워크가 대표적이고요. 빌리 아일리시가 무대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오는 그런 거 있죠. 그전에도 여러 아티스트들이 좀 했고요. 그것도 가장 드라마틱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대 아티스트들이 마이클 잭슨의 어떤 거를 따라했다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 거죠. 그는 킹 오브 팝이니까. 잠깐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흥분한 느낌이 조금 있죠? 미안해요. 마이클 잭슨의 굉장히 오랜 팬이라 그래요.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옛날부터 마이클 잭슨 모창하는 거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의 업적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흥이 올랐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런 어떤 주관적인 마음을 떠나서도 객관적으로 그가 킹 오브 팝이다, 이 명백한 명제에서부터 영화는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의 그 위상에 대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이 시작이 어땠는지 당연히 영화가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영화를 볼 때 어렴풋하게 알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시작에 관련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 잭슨5와 더 잭슨즈. 마이클 잭슨의 커리어는 솔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밴드의 일원이었어요. 마이클 잭슨은. 그 밴드의 일원이 됐을 때 마이클 잭슨의 나이는 8살, 1966년의 얘기예요. 너무 애잖아요. 이 나이를 이 키워드랑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가족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 이름은 조셉 잭슨, 어머니 이름은 캐서린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두 사람이 낳은 9명의 자녀들 중에 7째예요. 위에 누나 2, 형 4이 있고요. 아래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는 대가족.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인 조셉 잭슨은 부유하게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빈곤한 삶을 벗어나서 부유해지는 게 목표였고요.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복싱이었고, 그게 잘 안 돼서 살짝 또 한번 도전해본 게 음악 밴드 생활이었어요. 둘 다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이들이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본인은 그게 없었는데 마이클 잭슨의 어머니죠, 캐서린 잭슨이 원래 꿈이 이 쇼 비즈니스에 들어오는 거였대요. 그만큼 예술 계통의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만 캐서린 잭슨이 피아노, 클라리넷, 첼로, 노래까지 능숙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어떠한 재능이 자녀들에게 내려간 모양이죠. 아버지 조가 그거를 깨닫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있구나. 그래서 아직은 마이클 잭슨이 많이 어릴 때 1964년 자기 아이들 중에 첫째인 장녀를 제외하고 그 아래 아들들 제키, 티토, 저메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셋, 이들을 데리고 더 잭슨 브라더스라는 팀을 결성시킵니다. 그렇게 밴드를 결성시키고 막 연습시키고 해갖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공연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동생들이 확장의 가능성을 보게 되죠. 그리고 1966년 마이클 바로 위의 형인 말론, 그리고 마이클 본인 두 명이 합류하면서 더 잭슨 브라더스가
5명의 멤버로 결성된 더 잭슨 5라는 팀이 됩니다. 사실은 뭐 조셉이 만든 거죠. 자기 애들 데리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애들에게는 자기에게는 없었던 어떤 재능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 재능을 프로 영역으로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아동 학대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었겠죠. 이런 그의 모습은 이후에 오랫동안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 안 건데 아내인 캐서린 잭슨이 한 2번 정도 이혼하자고 이렇게 서류를 내민 적도 있다고 그래요. 가장에서의 뭐 이런 강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막 혼외 자식 이슈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조셉 잭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1966년 마이클 잭슨이 8살 때 더 잭슨 5가 결성이 되고 조셉은 얘네들을 훈련시키면서 여기저기 막 공연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1967년 이 재능을 알아본 한 레이블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스틸타운 레코드라는 곳이었는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나오는 곳이에요. 모타운. 이 모타운이라는 레이블은 베리 고디라는 사람이 수장으로 있었는데 이곳이 당대 최고의 흑인 뮤지션들을 데리고 있던 가장 잘 나가던 레이블이었어요. 누구라도 모타운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967년에 한 번 정도 이들의 테이프가 모타운에 갔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거절까지 당한 아무나 받지 않는 정말 잘 나가는 곳이었죠. 그렇게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1968년 드디어 모타운이 잭슨5의 재능을 인정합니다. 제대로 봐요. 그리고 그해 여름 바로 단기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이듬해인 1969년 7년짜리 독점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조셉으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자기 애들 데리고 가장 잘 나가는 레이블이랑 계약을 했어. 모타운이야. 그리고 계약을 했던 1969년 10월 잭슨5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인 I Want You Back이 발매돼요. 요즘에 마이클 잭슨 나이가 8살이었다라고 알려진 정보도 꽤 있는데 이때는 당시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마이클 잭슨이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때 실제 나이는 11살이었죠. 아무튼 I Want You Back을 시작으로 ABC, The Love You Save, 그리고 I'll Be There 이게 잭슨5가 데뷔하고 연달아 냈던 곡들이거든요. 이 4곡이 전부 빌보드 핫100 싱글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레이블에 소속된 뮤지션이 음악을 냈는데 연속 4곡이 차트 1위를 한 사건이었어요. 처음이요. 처음 있는 사건. 심지어 이 성공했던 4곡 중에 3곡 I Want You Back, ABC, The Love You Save 이거는 모타운의 수장 누구라 그랬죠? 베리 고디. 이 베리 고디도 속해 있던 더 코퍼레이션이라는 팀에서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베리 고디 역시 마이클 잭슨의 업적을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혜성같이 나타난 어린 아이들, 실제 친형제로 이루어진 더 잭슨5 너무 유명했어요.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아침 만화가 TV에서 방영될 정도 뭐 이렇게 말하면 말 다 했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인기 많은 밴드의 프론트 보이로 활동하던 마이클 잭슨 엄청난 인기를 얻었겠죠. 1971년 본인의 솔로곡도 나오고요. 1972년 벤이라는 노래로 혼자 노래를 했는데 차트 1등을 또 하기도 하는 영광도 누리고요. 근데 딱 요 정도까지 광풍이 일고 더 잭슨5 이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트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춤하기 시작하니까 모타운 안에서도 좀 애들을 쪼고. 근데 이 잭슨5를 만들고 독재자처럼 운영한 사람 누구예요? 조셉 아빠였죠. 자기 영향력이 너무 좁은 거야 여기서. 모타운이 애들 데리고 1등까지 만들었잖아. 자기네 곡으로. 이런 불만이 좀 있었겠죠. 심지어 이 모타운이 이들과 체결했던 계약이 아티스트 입장에서 조금 너무 안 좋은 계약이었어요. 활동이나 곡의 혹은 앨범의 성과에 따라 받는 로열티가 2점 몇 %라고 알려져 있어요. 진짜 조금밖에 수익을 못 받는 거죠. 물론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도 빈곤은 벗어났지만 조셉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여갔을 거예요. 더 벌 수 있는데. 그래서 1975년 더 잭슨5는 모타운을 떠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결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조셉과 더 잭슨5가 결별을 한 건데 남기로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저메인 잭슨, 마이클 잭슨의 형 중에 한 명이죠. 이 저메인 잭슨은 모타운에 있을 때 자기 솔로곡을 내고 이게 또 어느 정도 흥행을 해서 솔로 맛도 봤거든요. 모타운이랑 사이가 나쁠 일이 없어요. 심지어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이 결별 선언이 1975년에 나온 거잖아요. 1973년 저메인 잭슨과 모타운의 수장 베리 고디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자기 장인어른 회사가 된 거예요. 저메인에게는 이 회사가. 이런 모든 게 얽혀서 저메인은 모타운을 떠나지 않고 나머지 멤버들만 회사와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 계약 뭐라 그랬죠? 1969년에 체결한 7년짜리 독점 계약이라 그랬어요. 근데 냅다 결별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일단 모타운이 그것까진 받아들여 줬다고 그래요. 그래 뭐 알아서 잘 찾아가라. 근데 더 잭슨5란 이름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쓰지 마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어차피 저메인도 못 나왔으니까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던 랜디 잭슨 얘를 새로운 멤버로 받아들여서 더 잭슨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이름에 관한 법적 분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
어쨌든 더 잭슨5에서 모타운을 떠나 더 잭슨스가 된 이들과 함께 계약한 곳은 무려 로열티를 이전 회사 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불른 20% 로열티를 약속한 에픽 레코드라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좋아. 야심차게 에픽 딱 가서 앨범을 내기 시작하는 더 잭슨스. 아이러니하게 이 당시 나왔던 앨범들이 그 전에 모타운에서 더 잭슨5로 냈던 앨범들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물론 인기가 계속 아직은 있었기 때문에 흥행은 했지만 그전처럼 메가 히트하는 느낌을 내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이들의 이 에픽 레코드로의 이적은 결과적으로 실패였냐? 그렇게 말하긴 또 애매한 게 그룹으로서는 이때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 개인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그의 무언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솔로곡을 내긴 냈다 그랬잖아요. 그룹의 일원으로서 솔로곡을 내는 게 아니라 솔로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으로 나만의 음악 행보를 걷겠다. 그 결심을 하고 그 앨범을 내기 시작한 시점이 이 에픽 레코드 시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정말 전설적인 앨범들 다 에픽 레코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에픽 레코드라는 게 나오면 에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에픽 시절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CBS라는 말도 나와요. 이래서 CBS로 온 건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만 들으면 에픽에서 CBS라는 곳으로 또 이적을 했나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에픽 레코드랑 CBS는 같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에픽 레코드라는 곳은 CBS라는 미디어 회사에 속해 있는 산하 레이블이에요. 근데 이제 에픽으로만 얘기하면 이 레이블 얘기를 하는 거고 CBS라는 이름이 거론되면 그 윗선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직관적일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에픽에서 시작된 마이클 잭슨의 개인 앨범 첫 번째 앨범 이름이 Off the Wall이에요. 벽 앞에서 턱시도 입고 찍은 사진이 유명한 앨범인데 이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찍지는 못해요. 최고 기록을 3위인가까지 하는데 이거 자체로 이미 엄청난 흥행을 하고요. 한 앨범에서 빌보드 핫100 탑10 안에 4곡이 들어간 첫 번째 앨범이 이거래요. 플러스 그래미에서 베스트 남성 R&B 퍼포먼스 상을 받아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요걸 조금 아쉬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 아쉬움이 이후에 나오는 레전드 앨범을 만드는데 큰 동기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 차트 1등을 못했다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장 팔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앨범을 얘기를 할 때 50만 장 이상을 팔면 골드라 그러고요. 100만 장 이상을 팔면 플래티넘, 수백만 장을 팔면은 멀티 플래티넘, 그리고 1000만 장을 가면 다이아몬드라 그러거든요. 멀티 다이아몬드를 간 거예요. 2천만 장. 잭슨5 때, 더 잭슨스 때 이 비슷한 숫자도 못 갔어요. 플래티넘, 멀티 플래티넘까진 가봤어요. 근데 단일 앨범으로 2천만 장?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리고 솔로로 급부상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 솔로 앨범이 나오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뭐가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잘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성과를 단박에 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맥락을 더 깊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나오는 앨범이에요. 1982년에 발매된 스릴러라는 이름의 앨범이에요. 이 안에 정말 너무 유명한 노래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까 첫 번째 앨범 Off the Wall이 기록을 썼잖아요. 한 앨범에서 탑10에 4곡이나 올린 첫 번째 앨범. 이 앨범은 한 앨범에서 빌보드 핫100 차트의 탑10에 가장 많은 노래를 탄생시킨 앨범으로 기록이 됩니다. 총 7곡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 전체 앨범에 몇 개가 있었는지 알아요, 노래가? 9개가 있었어요. 9개 중에 7개가 빌보드 핫100 탑10 안에 들어갔다. 그 중에 빌리진, 비릿은 핫100 차트 넘버1까지 갑니다. 그 당시로 엄청난 기록을 냈죠. 근데 이 기록은 이제 시작. 스릴러라는 앨범은 이 자체가 역사인 앨범이고요. 아까 마이클 잭슨이 음반 산업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등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앨범이 스릴러예요. 198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록됐고요. 1984년에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돼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똑같은 앨범이 2년 연속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록되는 진기한 현상이 벌어질 정도. 그리고 당연히 빌보드 200 앨범 차트 1등 올라가고요. 37주 연속으로 1등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록 세우게 되고요. 이 전체 판매량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기준들이 있어요. 자기네가 공인하는 나라의 시장 상황 이것만 집계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5,130만 장 정도 팔렸다 라는 기록이 가장 보수적인 기록이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때 기록이 안 된 시장들도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7천만 장 정도 팔린 앨범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물론 불법 시장도 있고 작은 시장들도 있었을 테니까 아니다, 사실은 1억에서 1억 2천만 장까지 팔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앨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라는 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왜냐?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 이 수치와 그 다음 2등 앨범하고 2천만 장 차이가 나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1등, 깨질 수 없는 1등, 그게 스릴러라는 앨범이에요.
약간 TMI인데 재밌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냈잖아요. 미국 한정으로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앨범이 미국 역대 최다 판매 2위예요. 1위는 이글스라는 밴드의 베스트 앨범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다? 그의 인기는 북미권, 미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게 맞다. 이 기록도 여전히 그가 차별받는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미국 최다 판매 기록을 쭉 차트로 봤을 때 1등 이글스, 2등 마이클 잭슨, 그 다음 쭉 차트를 보면은 25등의 휘트니 휴스턴의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다 백인 아티스트밖에 없어요. 그룹에 백인 아닌 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 백인 보컬 혹은 그냥 백인 아티스트 쭉 그런 시장이었다. 그 정도로 이 스릴러라는 앨범이 너무 대단했고 소비자들은 이미 소비하고 있었고 그를 소개해야 되는 미디어 플랫폼들도 백인 음악이 아니면은 많이 안 보여주는 그 기조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 장벽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허물 수밖에 없게 돼요. 압도적인 피지컬로. 여기서 그 유명한 빌리진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비릿의 뮤직비디오 너무 유명한 거 있어요. 빨간 자켓 입고 춤추는 거. 그리고 스릴러는 뮤직비디오까지 나오죠. 뮤직비디오가 단순히 가수가 나와서 립싱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 메시지와 스토리까지 갖고 있는 한편의 단편 영화 같은 예술성을 담고 있는 어떤 영상물이 되었다. 여기에도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냥 참고만 해서 들어주세요. 참고로 이 스릴러라는 뮤직비디오 그 당시 가장 비싼 뮤직비디오로 기록되어 있고요. 비릿이라는 뮤직비디오 이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유명한 게 갱단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로 싸우는 갱들을 음악의 메시지로 하나로 화합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갱 멤버들을 섭외해서 뮤직비디오에 출연시킨 걸로도 비하인드가 좀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가세요. 비릿이나 스릴러 보고 가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우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 스릴러라는 앨범 관련해서 정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1983년에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회사 뭡니까? 모타운. 모타운이 1983년도에 자체 행사를 크게 열어요. 모타운 25, Yesterday, Today, Forever라고 자기네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행사였겠죠. 여기에 자기네 소속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과거 아티스트들을 같이 소환을 시킵니다. 누가 있었겠어요? 자기네들과 함께 신화를 썼던 더 잭슨 5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현 더 잭슨스 멤버들, 에픽으로 가면서 재편된 멤버들, 그리고 모타운에 남았던 저메인 잭슨 이들이 함께 모여서 리유니언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6명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가 컸는데 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이클 잭슨이 얼마 전에 나온 앨범 스릴러에 수록된 자기 솔로곡 빌리진이란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법한 그 노래를 선보이면서 이 무대에서 마이클 잭슨 커리어 최초로 공식적으로 그 유명한 문워크를 선보입니다. 나올 때 장내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그 공연 실황 한번 찾아보고 가세요. 굉장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클 잭슨이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창조한 사람은 아니에요. 문워크도 없던 댄스가 아닙니다. 그 문워크를 실제 하던 스트릿 댄서들도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도 그들 중 한 명에게 배웠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선보이고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마이클 잭슨인 거죠. 그 노래가 빌리진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익히고 바로 쓴 게 아니라 완벽하게 선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그 영상 보시면은 그의 나중에 시그니처가 되는 무브인데 문워크를 하고 좀 스핀을 한 다음에 발끝으로 딱 쓰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가 어떤 콤보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서는 돌고 설 때 엄청 오래 서 있지 못해요. 나중에 정말 노련해진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그거 딱 보면은 생각보다 삐그덕대네 느끼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그 무대가 끝난 이후에 전 세계가 놀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대기실에서 본인은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는 걸 봤다라는 카더라도 있고요. 그 정도로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리유니언에 힘입어서 다음 해인 1984년 이 잭슨 형제들이 다시 뭉쳐서 또 앨범 내고 막 월드 투어도 하고 활약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영화에 나올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이 맥락만 기억하시면 보실 때 몰입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스릴러라는 전설의 앨범 다음에 나온 게 1980주년에 발매된 배드라는 앨범. 이것도 스릴러만큼은 아니었지만 3,500만 장 판매고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흥행을 시킵니다. 그 다음 앨범도 잘 됐고요. 아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위, 12위, 16위가 마이클 잭슨 거라 그랬죠. 1위가 스릴러, 12위가 배드, 16위가 데인저러스. 이렇게 돼요.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 영화의 전체 흐름이 빠르게 지나갈 때도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인물들 몇몇만 딱 소개하고 가도록 합시다. 왜냐면 정말 중요한 인물들도 나오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누군데 이렇게 조명해주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의아하실 수도 있고요. 살짝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짧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월터 예트니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아까 마이클 잭슨의 솔로 아티스트 커리어가 대성했던 회사 있죠? 에픽 레코드. 에픽 레코드는 CBS라는 곳의 자회사였고 정확히는 CBS 관련 음반 사업하는 곳 거기 소속 레이블이거든요. 이 상위 개념이죠. CBS 레코드. 거기 수장이 월터
로돌프 예트니코프예요. 이분이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가 방송국에서, 정확하게는 MTV라는 곳에서 틀어지게 만든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당시엔 진짜로 백인 가수들 위주로만 MTV에서 뮤직비디오를 틀어줬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기억하시면 좋을 이름이 빌 브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오랜 보안 담당자, 보디가드 같은 분이었고요. 실제로 정말로 그에 가까운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직 LA 경찰국 치프 시큐리티 오피서, 높은 자리까지 가졌던 경찰 출신이신데 1971년 46세 나이로 잭슨5 담당 경호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인연으로 마이클 잭슨과도 일을 이어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의 보안 담당 최고 책임자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1966년 은퇴할 때까지 계속 마이클을 보필하면서 그의 최측근 이자 그에게 압박격의 인물이 되어주었다라고 평하는 글도 보긴 봤어요. 그분도 영화에 나오면 저 사람이 빌 브레이구나 그냥 아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사람 퀸시 존스라고 나와요. 근데 이분이 영화 중간중간 나오는 것보다 굉장히 큰 일을 한 분이라서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저 사람이구나 아실 것 같아요. 1978년 마이클과 처음 만난 퀸시 존스, 이때 이미 40대 중반이었는데 영화의 느낌상으로 좀 더 젊은 분처럼 나와요. 근데 40대 중반이었다. 이때 이미 베테랑 편곡자이자 프로듀서였어요. 당대 최고의 스타와 이미 콜라보도 해본 사람이고요. 여러 개의 플래티넘 앨범, 100만 장 판매를 올린 여러 앨범의 프로듀싱을 해본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퀸시 존스가 The Wiz라고, 위키드 아시죠? 오즈의 마법사? 그 관련된 영화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음악 작업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이클 잭슨이가 협업을 한번 하게 돼요. 그 영화에 마이클 잭슨이 출연도 하고 노래도 불렀거든요. 그때 인연을 맺게 되고 마이클 잭슨이 이 사람 잘하네, 솔로 해야 되는데 프로듀서 좀 쓸만한 사람 없어요? 이 사람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나랑 할래? 해서 둘의 협업이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탄생한 게 제가 아까 위에 그렇게 계속 얘기했던 오프 더 월, 스릴러, 배드 앨범들입니다. 마이클 잭슨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최고 레전드 앨범을 낸 게 퀸시 존스와의 협업 시기예요. 그 이후에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그걸 전체 총괄 프로듀싱 한 사람도 퀸시 존스고요. 최고로 유명한 아티스트 한 대 모아서 협업시킨 사람, 그래미상만 28개 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버락 오바마, 스티븐 스필버그부터 시작해서 퍼렐 윌리엄스, 위켄드까지 세대 불문, 장르 불문, 영역 불문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헌사를 바쳤던 최고의 음악 프로듀서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퀸시 존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 등장한다? 마이클 잭슨 전설이,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전설이 시작되려나 보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살짝 TMI인데, 이 둘이 더 위즈라는 영화 때 만났다 그랬잖아요. 영화는 되게 욕먹었거든요. 이 영화가 모타운 프로덕션이라는 곳에서 만든 영화였어요. 아까 말한 모타운 회사, 거기 소속 프로덕션이에요. 또 그렇게 보면은 모타운이라는 회사, 그의 전 회사지만 마이클 잭슨의 이후 성공에 알게 모르게 원튼 원치 않았던 도움을 주었다. 영화에 나오진 않을 건데 그냥 알면 재밌으실 것 같은 TMI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정말 중요한 인물, 이 인물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보자마자 할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돈 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복싱계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복싱 프로모터라 그러죠. 자기가 복싱하는 것도 아니요, 복싱 코치도 아니요. 하지만 복싱계에 존재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복싱 매치를 성사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홍보시켜서 돈까지 이게 벌게 만드는 복싱 매치 프로듀서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복싱 역사상 정말 유명했던, 정말 돈 많이 벌었던 유명 선수들의 유명한 경기를 성사시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일 텐데 본인의 개인 평판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그와 함께 협업을 했었던 수많은 복서들이 이후에 그를 고소한 걸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됐던 전설 중에 한 명인 마이크 타이슨, 그는 이 돈킹이란 프로모터에 대해서 복싱 역사상 백인 프로모터들이 흑인 복서들에게 했던 악행보다 돈킹이 흑인 복서들에게 했던 악행이 더 많다라고 평했을 정도로 굉장히 개인평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화에 등장하면 이미 알 사람들은 다 그의 평판에 대해서 알고 있을 시절 얘기다 생각하시면은 맥락을 한 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보다 짧아질 줄 알았지만 진짜 길어진 마이클 보기 전에 알면 좋을 것 같은 정보들이 들어있는 영상 달려와 보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스포 있는 리뷰가 아니라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니까 최대한 짧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다면 양해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보신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부디 이 영상이 마이클을 보러 가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도움 되었는지 알려주시고요.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재밌게 안 보신 분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